이제 조선시대 문학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인 이생규장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생규장전은 금오신화에 수록된 5편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품 속의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전기소설의 특징을 주목해서 잘 감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내용, 기교, 작가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문학적 가치를 갖고 있고요. 특별히 한국 문학에서 소설의 출발점을 이룬다는 점과 후대 소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소설에 대한 거나 이런 거 부분을. 자, 일단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설화는 이제 대비되는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설화는 뭐 신화라든지 또는 전설이라든지 민담 이러한 장르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구비소설의 일부죠. 구비소설. 그래서 뭔가 갈등 구조, 즉 자아와 세계라고 하는 둘 간의 치열한 대립에 있는 갈래를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꼽히는 그런 작품인데요. 물론 완벽히 정설이라고, 물론 금오신화를 대부분 소설의 최초 작품으로 따지긴 하지만 다른 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의전에 올라와 있는 최치원이라든지 조신 이런 작품들을 최초의 소설로 꼽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대학생 시절에 배웠던 문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에 등장하는 주생전, 요거를 최초의 소설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물론 이렇게 설이 다양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설화에서 비롯되었지만 어디서부터가 설화이고 어디서부터 소설인지, 어디까지가 설화이고 어디서부터 소설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점을 좀 얘기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오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5편의 작품이 있다고 그랬죠. 5편의 작품은 지금 이제 배워볼 이생규장전,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의 특징이 뭐냐면 죽은 여자와 사랑을 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의전의 최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명혼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여자와 함께 뭔가 농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 그런 소설인데, 이렇게 만복사 저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복사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저포, 뭔가 이렇게 윷놀이 같이 놀이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내기, 부처님과 내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문제로 나오는 소설 용궁부연록과 같은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남연부주지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두 작품, 용궁부연록과 남연부주지는 꿈속에서 뭔가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용궁을 가고요. 하나는 남연부주지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 저승을 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꿈속에서 포부를 이루는 몽유소설의 종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부벽전기는 이제 두 가지 성격이 다 아울러져 있는 명혼 소설과 명혼 몽유소설,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각각 명혼설화와 몽유설화가 많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소설화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한문 소설이면서 전기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위에 감상열기에 나와 있지만 전기할 때 전기는 전자는 전할 전자 이고요. 기자는 기이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이한 것을 전하다 이 뜻입니다. 기이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쭉 읽겠습니다. 이게 5페이지나 돼서 빨리빨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생규장전의 뜻은 뭐냐면 이서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규자는 엿볼 규자의 장은 담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엿보다는 뜻이야. 담장하는 엿보면서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송독하게 다니는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죠. 이서생은 네, 공간적 배경 나와 있고요. 네, 공간적 배경 나와 있고 이서생은 우연히 담을 엿보다가 자 이게 이제 제목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시를 읊는 최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장 너머로 던지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네. 그러나 둘 사이로 눈치챈 이서생의 아버지가 이서생을 울주로 보내버렸고 최여인은 병이 나 자리에 눕습니다. 울주는 지금의 울산이죠. 네, 이게 뭐냐면 1차 시련입니다. 네, 1차 시련.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은 정식으로 이서생 집 안에 청혼하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됩니다. 신축년은 고려 10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죠? 2차 시련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겪게 되는 2차 시련. 이런 시련들이 있기에 이런 시련들이 있기에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소설의 이제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설이 상당히 뒤쪽으로 와 있는데요.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읽겠습니다.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얹혀 살았거든요. 선생님과 같죠, 마치. 도적의 무리. 두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홍건적들이죠.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전쟁에 불타버렸죠.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가 울거리고 새들만 쥐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 자, 폐허가 된 최여인의 집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서생의 참 슬프고 참담한 심정을 환기시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 모습을 봤을 때 더욱더 참담한 심경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나물 저물도가 앉아서 지난날에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꿈과 같았습니다. 요거와 해당하는 빨간색 말고 까만색으로 지난날의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니 완전히 꿈만 같았다. 이런 부분을 통해 볼 수 있는 거. 요거 사자성어로 하나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자성어로 일장춘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장춘몽.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자, 이 부분도 어느 한 가지 위랑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밤중에 내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자, 요거는 죄송합니다. 심연이라는 제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핸드폰이. 자,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위한 배경입니다. 자, 전기 소설이니까 이제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들이 등장할 차례라는 겁니다. 네, 비현실적인 사건을 위한 전개가 이제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자, 낭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웠는데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바로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게 바로 비현실적 요소입니다. 전기적 요소입니다. 최여인의 환신, 뒤에 보면 알겠지만 되살아난 몸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비현실적인 요소, 전기적 요소가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에 앞서 의심을 하지 않고 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거를 알고 있으나 이성적인 판단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도 이제 소설의 반복이 이제 되니까 소설의 구성은 여기서 비극적인 결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과 만나는데 그냥 살아났겠어요? 뭔가 대가를 치렀거나 또는 뭔가 죽었으니까 뭔가 뒤에 살아있는 사람과 다른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부인은 어디로 피라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콩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적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을 힘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궁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몇몇 모르는 단어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양가는 지체 높은 좋은 집안입니다. 시서는 시와 글씨고요. 규중은 이제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려 있는데 페이지가 뒤랑 한꺼번에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난궁께서 붉은 살굽꽃이 피어서부터 이제 뒤에 계속 있는 살굽에 피어 있는 다만을 엿보게 되자 이 부분을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까지. 요거에 이제 제목의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이죠. 예. 그래서 이생규장전이라고 제목이 붙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 한 번도 웃고 난 후 평생 가약을 맺었고 이제 부부가 되자는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웃었으니까 이제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여자들의 그러니까 절개 같은 게 강조되는 조선 전기적 사정이라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죠. 이제 성리학이 막 들어오던 시기니까요.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며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으나, 자, 요거 사자성어로 여러분들 알죠? 무슨 사자성어인지. 자, 이거는 백년해로라고 하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100년을 같이 살자라고 할 때 쓰는 한자성어죠. 백년해로 부부가 되어서 한평생 사유롭게 지내며 즐겁게 늙으려고 했으나, 자, 근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습니까?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횡액은 밑에 나와 있지만 횡례지액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인데, 이거는 홍건적의 침입을 만나 목숨을 잃은 것을 얘기하죠.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는 잃지 않았지만 정조를 잃느니 어떻게 하게 했어요? 몸뚱이는 지금탕에서 찢김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당시의 여자들의 생각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조
네, 정조를 잇느니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정조를 지키다, 목숨을 잃음. 뭐 사람의 가치관에 따른 거지만 이렇게 줄여서 보면 훨씬 낫겠죠. 목숨이 더 중요한가, 정조가 더 중요한가? 그건 사람의 가치관에 따른 거긴 하지만 사자성어 중에 이승의 똥밭을 굴러도 저승에 가는 이승의 똥밭을 구르는 게 낫다라는 속담도 있죠. 옛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뭐 가치 판단이겠죠. 그거는 진실로 천성, 운명입니다. 이건 운명이랑 같은 뜻입니다. 천성이 그렇게 맞는 것인다만 인정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운명이 그렇게 만든 거지만 사람의 정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 남편 이서생에게는 차마 못할 짓을 했다는 소리죠. 저는 난궁과 궁벽한 시골의 산골에서 헤어진 후에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이건 이서생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최여인의 처지를 얘기하는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누구다? 이거는 최여인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로 남은 홀로 남은 최여인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 넋에 의지할 곳이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잔한 몸뚱아리로서 치욕을 명한 것은 다행이었겠다만 누가 산산조각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찬자의 마음 맺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조를 지킨 것은 후회하지 않으나 이 서생 과의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스러움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리면 안 되는데요. 됐다. 치워졌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요것을 한자성어로 한자성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한자성어로는 각골통한 이라는 한자성어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뼈에 새겨진 원통하고 한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뜻이 딱 그렇죠? 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자성어로 얘기를 해봤는데 한자성어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분명히 나올 것 같죠? 선생님이 내야 될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듭니다. 흥진비례라고 하는 한자성어로 얘기했습니다. 즐거움이 다하면 진짜가 다할 진짜입니다. 다하다. 끝난 거예요. 그럼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 일이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살아난 헛개비 같은 몸, 한자가 이제 환상할 때 환자거든요.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자,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왔다는 이 표현은
평화로운 시절, 좋았던 시절이 되돌아왔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요 환시는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죠? 환시는 전기적 요소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헛개비 같은 몸이 나타났다는 게 신기한 거죠. 이 환신이 이승에 돌아와서 상군이 저와 3세가 뭐예요? 전세, 현세, 내세예요. 이게 불교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세, 지금 살아있는 삶, 전의 삶과 후의 삶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드라마 도깨비를 봤으니까 뭔지 대충 알겠죠? 그 깊은 이념으로 매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낭군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낭군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해답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겠죠. 잘 봅시다. 자, 이 세상은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은 본디나의 소원이었어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답을 알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가산 한 집안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 이제 집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느 산골짜기에 묻어졌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를 끝내고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회포를 나누고라고 얘기하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히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튿날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궁상받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함께 묻어두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습니다. 그 후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그 유교적 사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심양명이라고 합니다. 그쵸? 몸을 그 벼슬 길로 세워서 이름을 밝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한 입심양명 부귀 공명보다 뭐를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써볼까요? 자, 부귀 공명과 사랑이 있다면, 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습니다.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의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을 두문불출이라고 얘기하죠. 두문불출. 그래서 두문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고사인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고 고려의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이 더 이상 우리는 조선 땅에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곳을 두문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고사에서 나온 건데, 집안에만 있고 출입을 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아까 적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말입니다. 자, 이제 갑자기 여인이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그래서 3번의 가약을 얘기하는데, 이 가약은 여기 이제 문제하고도 연관 있죠? 자, 밑에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가약은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례를 올리고 부가 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환생하여 이승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요렇게 세 번의 가약을 맺은 거죠. 네. 네, 요게 세 번의 가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의미하는 바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뜬금없이 이제 이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이 메어서 울었습니다. 이시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라고 하니 여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슬픈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총 이 두 부가 겪은 시련이 두 가지가 있죠.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울주를 가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전쟁이 닥쳤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다시 저승길로 가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이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련입니다. 네, 세 번째 시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는 아무런 죄악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이 최여인이 환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환상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사건의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죠. 개연성을 부여를 했지만 그래도 좀 우연성이 많이 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여인의 환생 이유이면서 그다음에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뒷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네, 이제 확대해서 읽겠습니다. 자, 이 몸을 환신시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인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신께서 부활시켜 줬다는 거죠.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을 머물러 있었으므로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에 이제 요거가 시사해주는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 자,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슬픈 이제 결말을 맞게 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더니 시비를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라고 나와 있는데 악곡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선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이런 이제 노래를 부른 거죠. 저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자, 원앙은 이제 이 선생과 최여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자,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유오는 하수연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무산선녀는 전국시대 초나라 회왕이라는 왕이 낮잠을 자다가 만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즐거움을 누렸는데 회왕이 다시 만날 것을 간청하자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머물러 있을 것이니 자기를 항상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선선녀와 달리 다시 만나러 올 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또 유명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우지락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 무산선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유명한 이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비로 올게, 뭐 눈으로 올게, 이게 이제 모티브가 되는 게 요 사자성어입니다. 도깨비 나오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게 이제 네, 다시 이별해야 하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에 소식조차 막히리라 라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작품에 이제 작가의 생사관에 대해서 좀 나타났는데,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라서 다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요.
결국은 저승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의 노래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음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선생도 또한 슬픔 겁잡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뭔가 이거를 잘못 붙였네요, 선생님이. 자,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이요 여생을 보내겠어. 무료하다는 것은 흥미없는 일이 없이 심심하고 지루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 그 난리는 이게 아니라 이제 홍건적의 난이죠. 홍건적의 난.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요거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풍비박산 났다 그러죠. 풍비박산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이 벌어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술로서 섬기다가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 했으니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유하고 인정이 두터운 부 때문이니 감격하지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으니 부인은 이성이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마지 않았다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뭐 어떤 마음이 드러나 보이느냐? 자,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드러나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홍건적의 침입 때 가족을 돌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못한 자책감.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능히 이렇게 지켰어야 하나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대답했어요.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난군에게까지 허물에 미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바로 최연이 이 선생과 이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습니다. 난근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 마침내 종적을 갖추었습니다. 자, 여기 요거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으니까 잘 이제 정리해두세요. 이 선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 후 이 선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 서너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진정한 뭐예요? 새드 엔딩, 비극적 결말이죠. 네, 비극적 결말입니다. 엄청 비극적이에요.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비극적 결말에 반영된 작가의 의식은 뭐냐면 대부분 소설들이 행복한 결말을 끝을 맺어요. 특이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운영전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도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이는 불교적 세계관과 부정적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어요. 세조의 왕위 찬탈과 사육신의 죽음 이후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던 작가 김시습의 현실 저항 의식이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살펴봤을 때 무슨 도학파, 그 다음에 뭐였죠? 까먹었는데. 도학파, 그 다음에 그쵸, 훈구파와 도학파, 도학을 중시한 살인파, 사장을 중시한 훈구파를 모두 거부한 방해인 문학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김시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선구자적인 작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내용 정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최여인의 환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최여인과 이서생과의 사랑을 다시 성취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면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나타난 전기 소설의 특징이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 가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서생도 굉장히 용모가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나면서 최여인은 자수와 시문에 능하여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이쁜 것들이 능력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최여인이 환생해서 이서생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한문 문어체를 쓰고 있죠. 한문문체의 비사역어를 사용하고 있고, 최여인과 이서생과 작별하여 이별과 죽음의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죠. 그거 이제 서정적 특징을, 이제 서정적인 요소를 크게 드러낼 때는 특별히 서정갈래인 가사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란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인용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 삽입의 효과가 또 있는데요. 시를 삽입함으로써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사건의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합니다. 시를 중간에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오신화에 이제 수록된 작품들의 공통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상규쟁전, 또 남연부 주지, 용구무역록, 만복사저포기, 치유부벽정리, 이런 작품들이 다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가 배경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상을 구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욕망을 드러내는 거죠. 인물 자체가. 그 다음에 애민적 왕도 정치 사상이 드러날 부분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볼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남연부 주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을 지향합니다. 이것은 방외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작가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전 소설이어서 좀 이런 거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핵심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갈래는 한문소설 전기소설이고요. 성격은 전기적 특징을 갖고 있고 낭만적이면서 끝이 결말이 비극적이죠. 그래서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고려 공민왕 때, 공간은 개성이고요.
제재, 주요 소재는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입니다.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뭔가 좀 잘리는 것 같죠? 그러면 줄여라! 아, 큰일 났다. 자, 특징은 이 밑에 연결해서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은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얘기했지만 자아와 세계의 대결 이런 게 드러나 보입니다.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적 특성이 드러나 보입니다. 명언소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삽입했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문제에 등장하는 작품인 용궁 부연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뭐 대부분 다 설명했으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려 때 한시성을 가진 서생이 살고 있었는데 젊어서부터 글을 잘 지어 조정에 이름이 알려져서 문사로 평판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설정이고요. 이 서생은 글을 잘 쓰지만 벼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명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서생이 거처하는 방에서 해가 저물어 편히 쉬고 있는데 문득 청삼을 입고 복두를 쓴, 복두가 뭐냐면 장원급제한 사람이 쓰는 관입니다. 그래서 관원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나타났죠. 전기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연의 용왕께서 모셔오란 분모입니다. 이것도 전기적 요소죠. 용왕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게. 한 서생은 깜짝 놀라 낯빛이 변하여 말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길이 막혀있는데 어찌 통할 수 있겠소? 더구나 용궁은 길이 아득하고 물결이 사나우니 어찌 갈 수 있겠소?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현실적인 공간이죠.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준말은 문 밖에 준비해뒀으니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몸을 굽혀 서성에 소매를 잡고 문 밖으로 오셨습니다. 과연 총마필이 있었는데 이 총마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극진히 대접해서 모셔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극진히 대접하여 모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한장 옥굴레에 누런 비단에 뱃띠를 둘러놓았으며 굉장히 이 총마가 굉장히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신비로운 굉장히 그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날개가 거기다 돋쳐 있었습니다. 이 전기적 요소죠. 수정단은 모두 붉은 수건으로 이마를 싸고 비단 바지를 입고 서 있는데 연하문 사람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극진히 모시고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여기도 이게 아니라 극진히 모셔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한 서생을 부축하여 말 위에 태우니 앞에서는 인도하여 기약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임금이 벼슬아치가 임금 만날 때 이제 손에 쥐던 물건이 옆에 나와 있죠. 오래지 않아 말이 공중에 향해 가니 말벌꽃 아래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것을 보았을 뿐 땅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적 요소죠. 그리고 악공들 기약이 뒤따른 것도 전기적 요소. 극진히 모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잠깐 후에 이제 용궁문 밖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전기적 요소는 다 표시했으니까 그 효과를 잘 여러분들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의 줄거리 좀 얘기해주면 용왕의 청을 받고 새로 지은 누각에 상량문을 지어 주었더니 용궁이
그 재주를 칭찬하고 잔치를 베풀어 대접을 합니다. 상냥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옛날 건물도 보면은 위에 이렇게 이름 적혀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잔치가 끝난 뒤 한서생은 영궁의 신비한 물건을 고루 구경시켜주고 구슬과 비단을 선물로 받아 하직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한서생은 명선으로 들어가서 처치를 감춘다.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